그 다음에 6번째는 소송의 종류와 관련돼서 상가의 공용 부분을 어떤 분이 뭐 독점적으로 썼다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가 부당이득 청구를 했는데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니까 제소금지의 영역의 이런 상황이 펼쳐졌겠네요. 하여튼 이 다음에 오히려 이번은 상가의 관리단이 같은 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분소유자와 그 구분소유자들로 인해서 집합건물법에 보면 관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관리단이 낸 것이 이게 동일한 주체인가가 문제될 거로 보입니다. 만약 동일한 주체면 이제 뭐 중복제소, 기판력 관련해서 지금은 제소금지의 영역인데 제소금지의 동일한 당사자 이런 거로 걸린다면 이제 일단 제소금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항소 그다음에 전소가 소취했다라고 처음에 상황이 제시됐는데, 피고 측은 그 구분 소유자가 전소해서 다 소취한 게 아니고 일부는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항소를 취하면 그 사람들의 부분은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니까 제소금지의 영역이 아니라 기판력 국면으로 가겠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피고들 주장이 맞다면 일부는 소취한 게 아니고 항소취하다. 소취하였으면 제소금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문제가 될 것 같고, 항소를 취하했다면 1심이 확정되니까 그 부분 확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단이 낸 부분은 기판력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원심은 원래의 구분 소유자와 지금 후차적으로 낸 관리단이 주체가 틀린 거다.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제소금지에 있어서 규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동일한 급이라고 본 겁니다. 기본으로 원래의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이 동일한 주체다라고 보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주체로서는 동일하지 않는데 이걸 뭘로 급으로 보냐면 소송 담당급으로 봅니다. 원래의 구분 소유자의 소송 담당자로서 관리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눈으로 보는 동일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법정 소송 담당자는 우리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등에서 볼 때 원래 본인이 있고 소송 담당자가 있으면 소송 담당자가 원래 본인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이걸 동일 당사자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채무자 이런 관계 등에서 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대법원은 원심이 이 동일 당사자급으로 안 봤는데, 그래서 제소금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일단 동일 당사자의 소송 담당급에 있어서 동일 당사자급에 있어서 소송 담당자급으로 본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소송 담당자다, 관리단이 소송 담당자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218조 나중에 판결을 보면 218조 3항을 끌어쓰면서, 즉 218조 3항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소송 담당에 있어서 원래 이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조문을 끌어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관리단이 선행해서 낸 거고, 그 관리단이 낸 사건과 후행해서 구분 소유자가 냈다면 권리 이 기속 주체에게, 소송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한 게 이 기속 주체에게 하는 218조 3항의 그 틀이 되는데, 지금은 반대 틀입니다. 이 기속 주체인 본인에 해당하는 구분 소유자가 먼저 뭔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관리단이 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 일단 소송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218조 3항 등에 의해서 이 기속 주체에게 미치고, 계속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 기속 주체가 받은 판결은 관리단에게 효력이 있다, 이런 정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송 담당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즉 후차적으로 지금 관리단이 등장했을 때 본인들인 구분 소유자가 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관리단에게 미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항소치하로 피고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항소치하로 보면 기판력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기판력 국면이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가 항소치하를 한 것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고, 관리단이 낸 것은 기판력이 작동하느냐 아니냐의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소외치하로 봤다면
제소금지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원심은 일단 항소치하의 부분은 다루지 않고 제소금지의 영역에서 별도의 주체인 걸 전제로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래서 걸리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지만 그 판단을 해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파기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은 두 번째 관리단의 어떤 소재기는 규제받지는 않는 거지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소금지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그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제소금지에 있어서 어떤 거냐면 별도로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성, 즉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으면 제소금지에서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제소금지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필요가 있으면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우리가 제소금지에서 특별히 요건을 생각하는 그것을 들면서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지금 원심은 어떻게 접근한 거냐면 제소금지에 있어서 걸리지 않는다. 주체가 원래 구분 소유자랑 그 다음에 관리단하고는 틀린 주체다. 항소치하로 봤을 때 제소금지가 등장하는데 제소금지에 대해서 원심은 별도의 주체이다. 걸리지 않는다. 근데 지금 대법원은 별도의 주체가 아니라 효력을 받는 주체인데 뭐에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냐면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관리단은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니까 제소금지에 있어서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요건 중에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면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즉 원심의 판단은 걸리지 않는다, 다시 낼 수 있다는 결론은 맞는데 원심에서의 법리와 달리 우리 대법원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새로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아준 겁니다. 이게 논란이 많어. 6번 판례가 실무자들도 되게 논란이 많아. 이게 상가, 아파트도 그런데 이게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구분 소유자들끼리 이제 입주자 회의 같은 것도 만들어. 입주자 대표회의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단이 법률적으로 딱 만들어지게 돼 있어. 일정한 틀에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이 구분 소유자들, 상가의 이 구분 소유자들의 어떤 헤드코터야, 관리단이. 그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관리단이 말 자체 관리하는 거야. 아파트는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구분 소유자법 등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관리단이 지금 소송을 내기 전에 이 구분 소유자들이 구분 소유인데 이게 실제 많이 있나 봐. 여러분이 구분 소유 요게 딱딱 구획해서 자기 몇 평, 몇 평의 상가 같은데, 아니면 동네 어떤 좀 동네 번화가의 상 같은 데 봐. 이렇게 들어가면 완벽한 칸막이로 가게가 딱딱딱딱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칸막이 없이 여기 떡집 있고 여기 옷집 있고 막 그런 구조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동네 상가 보면 그게 원래는 분양받았던 뭐 월세를 내든 이렇게 해서 4-5평씩 이렇게 해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막 계단 옆에 이런 공간에 막 짐을 싸놓고 있는 거야. 누가 계단 옆에 그런 데다가 막 자기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용료 쪽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어. 그 사람도 이 구분 소유자 중에 하나인데 그 자기네 옆에 해피론 그런 공간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든지,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같이 나눠 써야지.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뭔가 서로 막 트러블이 생겼나 봐. 그래서 문제는 구분 소유자 일부가 을도 아마 구분 소유자인 것 같은데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 부분을, 자기 전유 부분이 아닌 뭐 계단 옆에 이런 건 다 공유로 해야 되는데 자기만 거기다가 막 짐 싸놓고 해서 뭐 그런다든지, 뭐 남들도 그건 마치 자기 것처럼 전부 쓴다든지 이런 게 싸움이 났나 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했어. 1심에서 본안 판결이 있고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했어. 이 기본 골격 뭘 알아야 되니? 1심에 소송 판결이 아니고 본안 판결이 있은 뒤에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했어. 항소를 취한 게 아니라 소를 취하했어. 뭐야? 이제 나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 번쯤 나온 얘기일 텐데 1심에서 본안 판결이 있었어. 항소했고 항소를 취한다는 개념은 항소만 없애겠다는 건데 소취하면 어디까지 없애죠? 일시 최초의 소재 경우까지 다 없어져. 소급적 소멸. 267조의 1항.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제? 됐어. 일단 틀은 그러니까 뭐야? 부분 소유자가 냈는데 동그라미 요번에 누가 뛰어들었어? 관리단이. 그제? 관리단이 냈어. 됐지? 그럼 틀은 뭐야? 부분 소유자가 먼저 냈는데 요거는 관리단이 냈어. 이것도 잘 보면 뭐야? 이 관리단이라는 게 뭐야? 부분 소유자들을 이렇게 바탕을 깔고 어떤 헤드쿼터로 등장하는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부분 소유자가 낸 거랑 관리단이 낸 거랑 대상은 부당이득 반환이야. 그 엉뚱하게 자기 공유 부분을 자기 전유 부분처럼 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낸 거야.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은 틀려. 하나의 주체는 구분 소유자들이었고 하나의 주체는 관리단이야. 관리단이 2차적으로 냈어. 틀은 뭐겠어? 그러니까 만약 구분 소유자랑 관리단은 전혀 별개라면 아무 문제 없어. 그제? 근데 이걸 동일한 급으로 봐주면 제3자의 소송 담당처럼 봐준다면 구분 소유자에 대한 관리단의 법적 지위를 소송 담당자처럼 취급을 소송에서 한다면 동일 당사자급이 돼.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거기까지 됐어? 실제 관리단을 그런 취급으로 하는 것 같아. 소송 담당으로. 그럼 그 다음 보죠. 관리단이 소송에서 싸우고 있는데 피고 을이 주장하기를 피고 을이 주장한 거야. 두 번째 소송에서 그 처음에 낸 구분 소유자 중에 병은 소취한 게 아니라 항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한 거야.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 다시 정리해 줄게. 구분 소유자 여러 명이 냈는데 내고서 항소해서 소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단이 을을 상대로 냈는데 이 관리단의 의뢰 소송에서 을이 말하길 그 누구지? 여기는 C라고 했는데 그 병은 소취한 사람이 아니고 항소를 취한 사람이다. 항소를 취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소취와 항소취와 빠져나갈 수 있는 통상의 공동소송이야. 애초에 구분 소유자끼리는 ABC가 반드시 합의락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도중에 각계적인 행동을 해도 무방해. 그치? 무방해. 근데 아까 언뜻은 셋이면 셋이 다 소취를 각자 한 거야.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이쪽에서 말하기를 원래 C는 항소를 취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소취하가 아니라. 이해되겠지? 그랬을 때 주장한다. 그랬더니 쟁점 봐봐. 소취를 했으면 제소금지효의 문제로 등장하고 항소가 취하되면 어떻다? 그 사람 부분은 확정이 되지. 확정이 되지. 근데 관리단이 들었지. 확정이 된다는 것은 제소금지적인 상황이야? 기판력적인 상황이야? 기판력적인 상황이잖아. 그죠? 관리단과 원래의 구분소유자 관계가 뭐냐? 구분소유자법에 관리단이 법률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 그 조문에 따른 지위를 포착한다면 법정소송 담당으로 볼 수 있어. 즉 채권자 대리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처럼 볼 수는 있어. 그지? 됐지? 근데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관리단이 먼저 했을 때 관리단을 법정소송 담당으로 본다면 관리단이 을한테 낸 소송이 있고 나서 구분소유자가 후행소송이라면 소송 담당자가 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218조 3항에 의해서 관리단에게 미친다 라는 틀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관리단이 먼저 낸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가 먼저 냈기 때문에 더 꼬여, 상황이. 근데 뭔가 관리단이 내는 거랑 순서는 어떻든 구분 소유자랑 낸 거랑 같은 일맥상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야, 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을에 대해서. 관리단은 지금 법적 지위가 어떻다는 거지? 구분 소유자를 뭐 어떤 사령탑 같은, 꼭 구분 소유자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외부 관리 어떤 그 부동산 뭐 관리사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되게 이해관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관리단이 들어와서 어떤 헤드쿼터가 됐는데, 구분 소유자적인 일을 관리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관리.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것도 당연히 구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관리단이 관리의 입장에서 하는 거야, 헤드쿼터.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중복돼서는 문제 안 됐지만 제소금지라든지 기판력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마침 소치하 있고 항소치하도 있다라고, 항소치하는 피고의 주장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가 항소치하한 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단이 먼저 냈으면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본다면 관리단의 법적 지위를 218조 3항에서 원래 이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딱 하는 틀에 딱 맞는데, 이건 선우가 바뀌었어. 그런데도 선우가 바뀌었는데도 대상 판결의 대법원 판결은 원심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소금지 규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의, 아까 내가 전혀 바탕에 깔고서 관리단을 헤드쿼터라고 보지 않고 별도별도로 보니까 별도별도 보면 아무 관계없다. 그 입장인 것 같아, 원심은. 그런 입장이었어. 근데 대상 판결은 제소금지효에 걸리는 동일한 주체로 보면서 제소금지에서 또 하나 항상 나오는 게 뭐야? 중복제소나 기판력과 달리 동일한 주체이더라도 제소금지효에 걸리느냐에서 요건이 하나, 다른 기판력과 달리 잘 봐봐. 권리보호의 이익이 새로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그래, 제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면 제소가 가능하다라고 그래. 그건 제소금지효의 교과서 가서 보면 다 써 있어. 그것은 한 번도 말한 바 없어. 제소금지는 동일한 주체에서 키워드는 1심의 본안 판결, 본안의 종국 판결이 하나 키워드고, 그 다음에 재차 내는 게 동일한 주체이지만 내게 해줄 때 쓰이는 게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내게 해줘. 이번 판결이 그 틀을 썼어. 관리단이 원래 구분 소유자가 소치한 부분에 대해서 제소금지효의 틀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았는데 대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새로 생겼다 해서 틈을 벌려줬어. 가능하다. 한편 을의 주장대로 항소치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부분은 확정이 되었다. 1심이 확정됐지. 항소치하로 보낼 여지가 있는 어떤 사람의 그 부분은. 그랬을 때 제소금지로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생겼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것은 잘못이다. 그 부분은 잘못이다. 다만 원심은 어떤 이유로 제소금지에 관계없다고 했냐면 별도다라고 해서 관계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건 아닌데 권리보호의 이익이 새로 생긴 거로 볼 수 있어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고 낼 수 있다. 한편 항소치하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주장은 기판력적인 부분이니까 피고가 그렇게 주장했으면 그건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안 살펴봤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정리돼?